어떤 원성 오비탈이 됐건 밸런스 본드 티오리에서 나타나는 기본적인 원리들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그걸 명심하고 sp 원성으로 설명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예, 아세틸렌 분자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의 그 공식적인 이름은 에타인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이름 아무도 안 쓰고요. 그냥 공식 이름인 아세틸렌을 훨씬 더 많이 쓰는데, 역시나 혼성 오비탈 분석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루이스 구조로부터 그 정보를 얻어내야 되죠. 그래서 탄소 2개, 수소 2개가 옥텟을 만족한다라고 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루이스 구조는 바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탄소하고 수소는 단일 결합이고요. 탄소, 탄소 사이에는 삼중 결합이 나타나야 되죠. 아주 유명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VS-EPR을 적용하면 이 분자는 어떤 형태여야 됩니까? 네, 이런 식의 리니어한 선형 분자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녀석의 입체 구조를 뭐 리니어하다, 뭐 선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 관습적으로 어디까지나 평면 얘기하면 보통 XY 평면이라고 하는데, 선형을 얘기할 때는 보통 그 선형의 축을 관습적으로 G축으로 잡아줍니다. 이게 X, Y, Z 세 개는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사실적 방향은 아무렇게나 잡아도 돼요. 뭐 평면은 뭐 나는 뭐 ZX 평면을 하겠다, 좋고요. 나는 뭐 선형의 축을 X축을 하겠다, 다 좋습니다. 근데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물리학 책, 수학책에서 그냥 관습적인 예로 들 때 평면은 XY 평면, 그 다음에 G축은 뭐 선형축은 G축 이렇게 잡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아세틸렌도 수소, 탄소, 탄소, 수소가 놓여있는 이 축을 G축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탄소하고 수소 사이의 단일 결합, 그건 무조건 시그마 결합이죠. 근데 여기서 탄소하고 탄소 사이에 삼중 결합이 나타나는데, 삼중 결합이 나타날 때는 항상 두 개는 뭐예요? 두 개는 파이고 하나가 시그마 결합이 된다고 했죠. 이유는 설명드리지 않았지만 항상 그렇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삼중 결합에서는 두 개는 파이 결합, 하나가 시그마 결합. 그래서 탄소하고 탄소 사이의 삼중 결합에 대해서 이 파란색으로 시그마 결합 표시했고요. 빨간색, 녹색으로 파이 결합을 표시했습니다. 그 상황은 이쪽 탄소에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뭘 정해야 됩니까? 바로 이 탄소의 립체수를 정해야 되죠. 바로 해당 탄소의 비공호 전자쌍이나 시그마 결합 전자쌍이 몇 개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는데, 지금 이 탄소는 주변에 시그마 결합 전자만 2개가 있기 때문에 입체수가 2다. 그리고 여기에 VS-EPR을 적용하면 결합각은 180도다 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죠. 자, 그럼 이것에 대해서 앞서처럼 혼성화의 에너지 도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최외각 전자가 4개인 탄소의 전자 배치가 되겠고요. S오비탈은 한 가지지만 P오비탈은 3가지죠. 그래서 P, X, Y, Z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앞서도 얘기했지만 X축, Y축, G축은 서로 상대적인지라 이 X, Y, G는 내 마음대로 막 정하셔도 됩니다. 뭐 앞선 그림에서는 X, Y, G 이렇게 썼는데, 지금은 어떤 관습적인 편의성 때문에 이 오비탈을 Z, Y, X 이렇게 썼습니다. 요거는 아무렇게나 바꿔도 되는데, 이렇게 하면 저기서 표현해 놓은 방향 표시하고 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관습적으로 그냥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혼성화를 해야 되죠. 그런데 sp건, sp2건, sp3건 밸런스 본드 티오리에서 반드시 만족되어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언급하고 있는 해당 원자의 립체수와 혼성화에 참여하는 최외각 원자 오비탈의 재료의 개수, 그것으로부터 만들어지는 혼성 오비탈의 결과의 개수가 무조건 일치돼야 된다고 했었죠. 지금 이 아세틸렌 분자에서 탄소의 입체수는 2입니다. 그래서 탄소의 최외각 오비탈 중 2개를 재료로 삼고요. 2개를 재료로 삼았기 때문에 혼성 오비탈의 개수도 딱 2개가 나와야 됩니다.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나머지 py 오비탈하고 px 오비탈은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시다시피 py 오비탈 혼성화에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그냥 그대로. 자, 그 다음 px 오비탈도
지금 혼성화에 참여해요? 못해요? 못하죠. 입체수 때문에. 얘도 그대로. 그래서 py, px 모두 원래 에너지 준이 그대로 표현이 된 겁니다. 자, 혼성화된 오비탈은 그 직전 재료의 속성을 그대로 따른다고 했죠. 그 속성들이 평균적으로 나타난다고 했죠. 그래서 s 오비탈보다는 조금 불안하게, pz 오비탈에는 조금 안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엄밀하게는 es 오비탈과 epz 오비탈의 에너지적 평균으로 h1, h2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h1, h2 어떤 속성을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 H1과 H2는 서로 에너지가 동등하다고 가정합니다. 이건 아까 sp2 할 때도 언급이 됐었던 건데 H1, H2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겁니까? 바로 여기에 있는 이 해당 중심 원자의 요 시그마 결합하고 요 시그마 결합을 설명하기 위한 거죠. 이 탄소에 지금 시그마 결합이 2개 있기 때문에 비공허 전하쌍은 없고 이 2개의 시그마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 요 H1, H2 두 개의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낸 겁니다. 요것으로부터. 그러면 요 H1, H2는 이 시그마 결합과 이 시그마 결합의 속성을 대변해야 되는데 이 탄소를 중심으로 이쪽 시그마 결합과 이쪽 시그마 결합이 결코 같진 않죠. 왜냐하면 탄소 수소 결합하고 탄소 탄소 결합이 같을 리는 없잖아요. 하지만 탄소 수소 시그마 결합이나 탄소 탄소 시그마 결합이나 상황이 거의 비슷할 수 있다고 했죠. 뭐 때문에? 탄소하고 수소가 전기임 성도가 비슷해서. 요거는 앞서 sp2 혼성 얘기할 때 언급을 했으니까 그대로 인식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H1, H2가 엄밀하게 같지는 않지만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지금 거의 비슷하다고 잡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H1, H2는 자 Z축 방향성을 갖습니다. 자, 빨간 찰흙, 흰 찰흙 섞어서 핑크 찰흙 섞으면 핑크 찰흙은 빨간 찰흙 성격도 약간 나타나고 흰 찰흙 성격도 약간 나타난다고 했죠. 자, H1, H2는 뭘 섞은 겁니까? ES하고 EPZ를 섞은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S오비탈은 방향성 있어요, 없어요? 방향성 없다고 했죠. 왜? 생긴 게 뭐니까? 구형이니까. 하지만 P오비탈은 축방향 방향성을 갖죠. 그 중에 PZ오비탈은 Z축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섞여 있는 H1, H2도 Z축의 방향성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H1, H2 오비탈은 Z축 방향성을 갖는다. 그리고 이 H1, H2는 서로 간의 각도가 몇 도여야 됩니까? 180도여야 됩니다. 왜? VSEPR로 예측되는 각도가 180도니까. 물론 실험적인 측정을 통해서도 180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반영하기 위한 오비탈이기 때문에 이 H1, H2 서로 각도는 180도여야 됩니다. 뭔가 그 앞에서 배웠던 sp2, sp3 하고 내용이 굉장히 유사하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두 다 밸런스 본드 띠오리의 한 그 하부 구조이기 때문에 언급하는 원리들이 다 동일한 겁니다. 자, H1, H2 이름 붙여볼까요?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재료의 나열이라고 했습니다. H1, H2 이 두 개를 섞어 만들었기 때문에 ES, EPZ 혼성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름 너무 길어서 어떻게? S오비탈 하나, P오비탈 하나로 만들어진 SP 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 둘 각각을요. 그러면 이 SP 혼성에서도 뭘 따져볼 수 있겠습니까? S 캐릭터를 따져볼 수 있죠. SP 혼성은 지금 보시다시피 S오비탈 하나, 그 다음 P오비탈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혼성이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S 캐릭터는 어떻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까? S오비탈 하나와 P오비탈 하나로 만들어진 상황에서 S오비탈이 기여도입니다. 이 S오비탈이 H1, H2에 얼마나 포함되어 있느냐죠. 계산하면 얼마겠습니까? 요거 평균하면 되니까 50% 나오겠죠. 뭐 쓸데기 없지만 뭐 굳이 P 캐릭터도 한번 따져보자 라고 한다면 100%에서 이거 빼면 되니까 이 경우는 뭐 P 캐릭터도 50%가 나오겠네요. 이것이 SP 혼성 오비탈과 관련된 에너지적 분석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H1하고 H2 그리고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Y와 PX 오비탈 이들 사이에
기하학적 관계를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1하고 H2는 어떤 속성을 갖는다고 했어요? Z축 방향성을 갖는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H1과 H2는 Z축으로 그대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H1 혼성 오비탈, 이게 H2 혼성 오비탈입니다. 근데 여기에 혼성화에 참여하지 않은 PY 오비탈하고 PX 오비탈이 있다고 했죠. 그건 어떻게 되겠어요? 이 Z축에 수직하게 PY 오비탈이 있는 거고, 이 Z축에 수직하게 PX 오비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X축, Y축, G축이 공간상에서 서로 수직 하잖아요. 그러니까 G축으로는 H1, H2가 향하고 있고, 그것의 수직인 Y축으로 PY 오비탈, X축으로 PX 오비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G축에 수직한 Y축으로 PY 오비탈이 있는 거고, G축에 수직한 X축으로 PX 오비탈이 있는 거죠. 서로 다 수직이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앞서 sp2 혼성 탄소의 로컬 구조 꼭 기억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sp 혼성 탄소의 로컬 구조도 이러하다라는 거 잘 인식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 혼성 오비탈의 전자배치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 최외곽 전자 몇 개임? 하나, 둘, 셋, 넷. 자, 그런데 그 하나, 둘, 셋, 네 개의 전자를 여기 어떻게 배치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굳이 에너지적인 상승을 감수하더라도 그걸 영어 표현 프로모션이라고 했죠. 뭐가 최대가 되도록? 홀 전자가 최대가 되도록 전자 배치를 하는 것이, 그것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와 혼성 오비탈의 어떤 핵심적인 가정이라고 했죠. 문제가 있을지언정. 그래서 실제로 이 전자는 이렇게 쌍을 이루는 게 오히려 에너지적으로 안정해질 수 있으나, 혼성 오비탈 이론에서는 이 전자들을 최대한 홀 전자가 많아지도록 에너지 상승을 유발합니다. 그런 현상을 앞서 프로모션이라고 했고요. 여기서도 홀 전자 최대 전자 배치를 시킨 겁니다. 그럼 이때 H1, H2, PZ, PX, PY에 홀 전자가 하나씩 들어가죠? 그게 여기서 이렇게 배치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 H1 혼성 오비탈의 홀 전자, 요 H2 혼성 오비탈의 홀 전자, 요 PY 오비탈의 홀 전자, PX 오비탈의 홀 전자, 이렇게 배치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H1 혼성 오비탈은 요만큼을 뜻하고요. H2도 요만큼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혼성 오비탈에 배치된 요 전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표기를 여기 할 수밖에 없지만 요 전체의 전자구름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겁니다. 요 전자도 H2 혼성 오비탈이 이렇게 전자구름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거고, 반면에 PX하고 PY는 생긴 것 자체가 이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PY 오비탈에 있는 전자는 이런 식으로 전자구름 형태로 분산되어 있는 거고, PX 오비탈에 있는 전자도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것이다. 이리 생각해 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sp2 혼성 오비탈의 로컬 구조도 중요하지만 sp 혼성 오비탈의 저 로컬 구조도 반드시 인식을 해 두셔야 되고, 그래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저 아세틸렌 분자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sp 혼성 탄소의 로컬 구조를 토대로 이제 저 아세틸렌의 입체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아세틸렌의 구조적 특징에 따라서 살펴보면 지금 sp 혼성을 하는 탄소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양쪽 두 개가 동등하죠. 얘가 sp 혼성이라면 얘도 sp 혼성이겠죠. 왜냐하면 이렇게 회전시키면 둘을 겹쳐낼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의 기하학적 상황이나 여기서의 기하학적 상황이나 똑같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 탄소에 대한 sp2 로컬 구조를 그렸는데 그게 그 옆 탄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겠죠. 그리고 전자 배치도 이 양쪽이 달라야 되겠습니까? 똑같아야 되겠습니까? 똑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H1 혼성 오비탈에 하나, H2 혼성 오비탈에 하나, 그리고 PX에 하나, PY에 하나,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H1, H2가 지축으로 향하고 있듯 이 탄소의 H1과 H2도 지축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느냐? 탄소하고 탄소의 이 혼성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들이 전자 쌍을 이루면서 여기서 시그마 결합이 되었구나. 이거 왜 시그마 결합이에요? 바로 탄소와 탄소의 핵간축 상의 전자들이 있기 때문인 거죠. 자, 그 다음 또 어디에 시그마 결합이 있습니까? 탄소하고 수소 사이에도 시그마 결합이 있죠? 그건 어떻게? 이 탄소의 이 혼성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에 바로 슈쇼의 1s 오비탈 전자가 이런 식으로 홀전자를 가지고 오면 여기서도 전자쌍이 공유가 되면서 또한 시그마 결합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또한 탄소하고 수소의 핵간축 위에 이 전자쌍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공유 결합이 시그마 결합 공유 전자쌍이 되는 것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이미 루이스 구조상에서 파이 결합의 존재를 알 수 있죠? 그럼 이 파이 결합은 어떻게 나타나는 거겠습니까? 바로 X축에 있는 PZ 오비탈의 홀전자와 X축에 있는 또 PZ 오비탈의 홀전자가 이렇게 상호작용을 해서 만들어지는 거, 이게 파이 결합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Y 오비탈과 PY 오비탈 사이에 이런 식의 상호작용도 바로 파이 결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왜 파이 결합입니까? 바로 요 전자쌍 사이의 화학 결합. 자, 그건 뭐냐면 실제로는 전자쌍끼리 상호작용이 아니라 핵과 전자 간 인력, 핵과 전자 간 인력이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여하튼 이 전자와 이 전자의 상호작용이 탄소와 탄소 사이의 핵간축에서 벗어나 있죠. 또한 요 전자고 요 전자의 상호작용도 탄소하고 탄소 사이의 핵간축에서 벗어나 있죠. 그래서 이것도 파이 결합, 이것도 파이 결합입니다. 그런데 이 파이 결합하고 이 파이 결합의 방향성이 지금 좀 다르죠. 그래서 얘는 PY 오비탈과 PY 오비탈로 구성된 파이 결합을 하고 해서 뭐 어떤 책에는 파이 Y 결합이다, 뭐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탄소 전자하고 요 전자, 이 PZ 오비탈에 있는, 여기에 있는 그 PX 오비탈에 있는 요 홀전자, 요 둘 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만들어지는 파이 결합은 PX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해서 파이 X라고 표기하는 책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X다 Y다가 뭐 절대적으로 정해졌다기보다는 이 파이 결합의 방향성과 이 파이 결합의 방향성이 서로 또한 수직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X다 Y다 구분하기도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탄소 사이의 삼중결합이 실제로 그냥 평면상에서 루이스 구조만으로 그리면 단수 삼중결합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시그마 결합은 지축으로 있고 파이 결합은 그 지축에서 벗어나 있고 벗어나 있는 관계로 파이 결합이 형성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구조를 살펴보시면 이 sp 혼성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sp 혼성, sp2 혼성, sp3 혼성 등등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뭔가 처음에 도입하는 단계에서만 좀 어려웠을 뿐이지 이게 계속 반복될수록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나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처음에 밸런스 본드 TOD를 언급하면서 나왔던 기본적인 가정들이 여러 혼성 오비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심해서 살펴보시면 혼성 오비탈을 좀 기초적이나마 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대가 좀 돼야 나중에 고급 과정에서 수학을 도입한 혼성화 이론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까지 내용을 잘 한번 복습을 좀 하시고요. 뭐 필요하면 요금 필사들을 해가면서 내 것으로 익히시면 금방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적인 혼성 오비탈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았습니다. sp 혼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 또 하나 유명한 분자 중에 바로 이산화탄소가 있습니다. 온실기체로 아주 유명한 녀석인데
이 녀석에 대해서도 sp 혼성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작은 뭐죠? 무조건 루이스 구조죠.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루이스 구조를 그리고 탄소와 산소의 옥텟을 만족시키려면 보시다시피 탄소, 산소 사이에 이중결합이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중결합에선 항상 하나가 시그마 결합, 하나가 파이 결합이죠. 하나가 시그마 결합이고 하나가 파이 결합입니다. 자, 그럼 이 경우 중심 원자는 누굽니까? 바로 요 탄소고요. 그 중심 원자의 입체수를 따져보아야 하는데 보시다시피 중심 탄소가 시그마 결합을 양쪽으로 두 방향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탄소의 입체수는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체수 2와 양쪽 두 개의 시그마 결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탄소에 대해서 혼성 오비탈을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바로 어떻게? 이렇게 만들면 되겠네요. 자, 보시면은 앞서의 아세틸렌의 얘랑 이 중심 탄소의 혼성 구조는 완벽하게 동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 아세틸렌처럼 얘도 입체수가 2죠. 그러면 탄소의 최외각 오비탈 중 두 개를 재료로 삼아야 되고요. 그 두 개로부터 혼성 오비탈을 두 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py 오비탈하고 px 오비탈은 그대로 남는 걸 알 수 있죠. 아세틸렌처럼 이 이산화탄소도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이 선형 축을 지축으로 관습적으로 잡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탄소의 재료가 되는 최외각 오비탈은 ES 오비탈하고 EPZ 오비탈로 정하게 되면 관습적으로 그것으로 만들어진 H1, H2 혼성 오비탈은 이러한 특징을 갖게 될 겁니다. 이때 H1하고 H2 오비탈은 에너지적으로 이 경우는 완전 동등합니다. 이유는 탄소를 중심으로 양쪽 탄소-산소, 양쪽 탄소-산소 결합이 완전히 동등하죠. 얘를 이압 이렇게 회전대칭을 시키면 이산소를 이리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탄소-산소 결합과 이쪽 탄소-산소 결합은 기하학적으로 구분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탄소를 중심으로 한 양쪽 시그마 결합이 동등하고 그것을 설명해야 되는 혼성 오비탈 H1, H2도 이 경우는 완벽하게 에너지적으로 동등합니다. 그리고 이 H1, H2는 보시다시피 S 오비탈하고 PZ 오비탈로부터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 H1, H2 혼성 오비탈은 역시나 지축 방향성을 갖죠. 그리고 서로 당연히 180도가 되게 수리적으로 조작이 됐을 겁니다. 왜 180도죠? VSEPR로 예측한 탄소 중심의 각도가 180도이기 때문입니다. 뭐 설명을 다시 하기 무색할 정도로 뭐랑 똑같습니까? 앞서의 아세틸렌에서의 결과랑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sp 혼성이라 할 수 있고 S 캐릭터며 P 캐릭터며 다 동일하죠. 그러니 당연히 중심 원자인 이 탄소의 로컬 구조도 똑같습니다. G축 방향으로 H1, H2가 향하고 있고 X축 방향으로 PX 오비탈, Y축 방향으로 PY 오비탈이 있는 것이 앞서 아세틸렌의 얘와 완전히 동일하죠. 자, 그런데 아세틸렌의 얘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아까는 아세틸렌 C2H2니까 탄소 옆에 수소가 있었다면 지금 얘는 탄소 옆에 산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탄소 옆에 산소가 있는 것이 앞서와 많이 다릅니다. 아까는 루이스 구조상 어떤 탄소를 중심으로 수소가 있고 탄소가 있었죠. 얘를 중심으로 탄소하고 수소가 있죠. 근데 지금 이산화탄소는 탄소를 중심으로 산소, 산소가 있죠. 이제 누구의 특징도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여기에 있는 저 산소의 특징도 살펴봐야 되겠죠. 저 산소에서의 차이가 앞서 설명했던 아세틸렌과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이산화탄소의 차이를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그 산소가 어떤 특징을 갖는지 그리고 어떤 전자 배치를 갖는지 살펴봐야 되겠네요. 산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입니까? 바로 6개인 16족 원소죠. 그래서 그 산소의 최외곽 전자 배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6개의 최외곽 전자를 ES2, EP4 이런 식으로 전자 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좀 표현이 묘한데 EPX하고 EPY에 한꺼번에 다 더해서 3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이 이유는
실제 전자 배치가 EPX2, EPY1 이렇게 해서 3개라고 표현할 수 있고, 아니면은 거꾸로 EPX1, EPY2 요 두 개를 모두 포함한다는 뜻으로 이렇게 3이라고 쓴 겁니다. 그래서 3개의 전자가 EPX 오비탈하고 EPY 오비탈에 2개, 1개 혹은 1개, 2개 이런 식으로 배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EPZ에 하나가 있고요. 그러면 어쨌건 최외각 전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이렇게 편의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렇게 있다고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P4인데 그 EP4를 내가 관습적으로 편한 나만의 설명에 유리하게 전자 배치는 X, Y, Z에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X축, Y축, G축은 뭐하기 때문에 서로 상대적이기 때문에 여기 전자를 3개의 오비탈에 전자 4개를 아무렇게나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뭐 파울리의 베타올리나 뭐 훈투르를 만족만 한다면. 그래서 이렇게 산소의 최외각 전자 배치를 이렇게 한번 써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저 산소는 탄소처럼 뭐 sp나 sp2나 sp3나 이런 혼성 오비탈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혼성 오비탈은 철저하게 어디서만 따지는 거죠? 중심 원자에서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산소는 보시다시피 중심 원자입니까? 말단 원자입니까? 저 산소는 지금 말단 원자입니다. 그러면 저 산소가 말단 원자라는 걸 명심한다면 저 산소가 혼성 오비탈로 표현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겠죠? 그러면 혼성 오비탈로 표현되지 않는 저 산소의 저 최외각 전자 배치가 중심 sp 혼성을 하고 있는 탄소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여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sp 혼성을 하는 저 중심 탄소의 전자 배치 어떻게 했던지 기억나세요? 원래 최외각 전자 이 4개를 이 혼성 오비탈을 만들면서 프로모션 과정을 통해 여기 홀전자를 최대로 만들어내는 전자 배치를 한다고 했었죠. 모든 혼성 오비탈에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탄소 중심 원자의 혼성 오비탈은 H1, H2인데 여기에도 홀전자. 혼성에 참여하지 않은 EPY, EPX도 모두 홀전자, 홀전자. 그래서 이 4개의 홀전자를 이 중심 탄소에다가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이 탄소의 H1의 홀전자, 이 탄소의 H2 혼성 오비탈의 홀전자, 그리고 이 탄소의 PX 오비탈의 홀전자, 이 탄소의 PY 오비탈의 홀전자를 하는 것이 바로 sp 혼성을 하고 있는 이 중심 탄소의 이 전자 배치가 되겠죠. 여기에 뭐를 덧그리는 거냐면 이 산소의 전자 배치를 그대로 덧그리는 겁니다. 차이가 있다면 이 산소는 혼성화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이 산소에는 ES 오비탈하고 EPX, EPY, EPZ 오비탈이 있습니다. 자, 이때 ES 오비탈은 이 산소 주변에 구형으로 존재할 텐데 그걸 지금 같이 그릴 경우에 그림이 정신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 ES 오비탈은 지금 이 산소에 오비탈로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각 산소마다 EPX, EPY, EPZ, 그래서 EPX, EPY, EPZ 오비탈이 그려져 있고 이 산소에도 EPX, EPY, EPZ가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때 여기서 어쨌건 이 산소는 보시다시피 EPZ에 하나의 홀전자가 있죠. 이거 보이세요? 요거. 요게 누구랑? EPZ 오비탈에 있는 이 산소의 요 홀전자. EPZ 오비탈에 있는 요 홀전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은 G축, 핵간축 선상에서 바로 시그마 결합을 이룰 겁니다. 그러니까 루이스 구조상에서 이 탄소하고 요 산소의 시그마 결합은 바로 이 탄소의 H1 혼성 오비탈과 요 산소의 EPZ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가 만나서 시그마 결합을 만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모든 혼성 오비탈은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밸런스 본드 시오리의 한 일부라고 했었죠. 밸런스 본드 시오리에서는 항상 화학 결합이 어떻게 나타난다라고 했습니까?
바로 홀전자끼리의 상호작용으로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등의 공결합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산소 입장에서도 ES2, EP4인데 여기서 어디서 홀전자가 나타날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전자 배치에서건 간에 EPZ에 홀전자가 있으니까 그 홀전자로 어떻게 여기에 있는 이탄소와 시그마 결합, EPZ에 있는 산소의 홀전자로 탄소와 시그마 결합을 구성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에서 산소는 EPX하고 EPY에 3개의 전자가 들어가죠. 그런데 보시다시피 한 오비탈에는 전자가 2개까지 들어가고 두 오비탈에 3개의 전자를 채우는 방식은 2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떻게? 2개 하나, 하나 2개. 그럼 그걸 여기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산소 같은 경우는 PX하고 PY에 홀전자가 PX에 하나 들어가고 PY에 전자 쌍이 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산소에는 PY에 홀전자가 들어가고 PX에 전자 쌍이 들어가고,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나겠죠? 보시다시피 두 오비탈에 전자 3개를 채우는 방식은 이거밖에 없죠. 2개 하나, 하나 둘.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어디에 2개를 할 거냐, 어디에 하나를 할 거냐, 어디에 2개를 할 거냐, 어디에 하나를 할 거냐는 철저하게 최종적인 구조에 설명이 되도록 내가 그냥 임의로 막 정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기에 전자쌍을, 왜 여기에 홀전자를 배치시켰느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산소의 EPX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와 이 탄소의 EPX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가 뭘 이룰 수 있다? 요렇게 파이 결합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 경우는 EPY 오비탈, 산소의 EPY 오비탈에 홀전자를 채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있는 이 탄소의 EPY 오비탈이랑 이렇게 파이 결합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파이 결합이 어떻게? 자, 루이스 구조상에서 이 두 탄소, 산소 사이의 파이 결합, 요 두 탄소 사이의 파이 결합이 나타나는데, 실제로 여기에 있는 이 탄소, 산소 사이 파이 결합은 보시다시피 탄소의 EPY 오비탈과 산소의 EPY 오비탈에 있는 홀전자끼리의 파이 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PY 오비탈과 PY 오비탈로 만들어진 파이 결합이라고 해서 관습적으로 여기다가 Y라는 아래 첨자를 써둘 수도 있어요. 자, 반면에 여기에 있는 요 탄소하고 산소 사이는 이 탄소의 EPX 오비탈과 요 산소의 EPX 오비탈에 있는 요 홀전자끼리 파이 결합이 만들어진 거라 이 파이 결합은 파이 X라고 표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탄소, 산소 사이의 파이 결합과 이 탄소, 산소 사이의 파이 결합은 사실 기하학적으로 구분이 되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는 것이 바로 이산화탄소에 대한 혼성 오비탈 혹은 밸런스 본드 띠오리로 이산화탄소의 구조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밸런스 본드 띠오리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철저하게 홀전자끼리의 상호작용으로 화학 결합이 되는 거거든요. 그것이 시그마 결합이건 파이 결합이건. 자, 시그마 결합, 파이 결합 한번 확인할까요? 어떻게 구분해요? 얘가 시그마 결합인 건 요 두 전자쌍이, 두 전자가 탄소와 산소의 핵간축에 있기 때문에 시그마 결합인 거죠. 얘가 파이 결합인 것은 이 두 전자가 탄소와 산소 사이의 핵간축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에 파이 결합인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고요. 어쨌거나 밸런스 본드 티오리 혹은 혼성 오비탈 이론에서는 철저하게 홀전자끼리의 상호작용, 홀전자끼리의 상호작용이 시그마건 파이건 공유결합을 이루는 것이고, 전자쌍은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것이 밸런스 본드 티오리의 어떤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좀 오류가 있긴 하지만 여하튼 밸런스 본드 티오리라는 가정하에서는 전자쌍은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ES2라고 하는 이 전자는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거는 여기서 우리가 뭐라고 생각해야 될까요? 바로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산소의 ES 오비탈은 그리질 못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9까지 그리면
그림이 너무 정신이 없어서 ES 오비탈은 지금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ES 오비탈은 가상적으로 있다고 하고 거기에 전자 두 개가 있죠. 그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비공유 전자쌍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지금 이 산소 하나만 놓고 보면 EPX가 홀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탄소의 EPX랑 파이 결합을 이루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 이 산소의 경우 EPY에 있는 비공유 전자 있죠. 얘는 뭐겠어요? 밸런스 본드 띠오리 혼성 오비탈 이론에서는 전자쌍은 화학 결합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에 얘 역시 뭐가 되겠습니까?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소 같은 경우는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쌍과 EPY 오비탈에 있는 전자쌍이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예요. 반면에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ES 오비탈에 있는 전자쌍과 이 경우는 EPX 오비탈에 있는 이 전자쌍이 이 산소의 두 비공유 전자쌍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좀 희한할 겁니다. 그래서 혼성 오비탈 이론 그리고 밸런스 본드 띠오리에서는 항상 홀전자끼리의 상호작용으로 시그마 결합이나 파이 결합을 설명합니다. 그 외의 전자쌍은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상에서의 비공유 전자쌍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것이 중심 탄소가 sp 혼성을 하는 이산화탄소에 대한 혼성 오비탈 관점의 분석입니다. 자, 그럼 과연 이 비공유 전자쌍은 이 화학결합에 참여하지 못할까요? 실제로는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비공유 전자쌍마저 이 화학결합에 참여할 수 있는데 그런 관점으로 만들어진 이론을 몰리큘러 오비탈 띠오리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분자궤도 함수 이론. 그 이론으로는 비공유 전자, 전자쌍, 홀전자 구분 없이 화학결합에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 참여의 정도가 많냐 적냐를 떠나서 다 참여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밸런스 본드 띠오리 혼성 오비탈 이론은 조금 예전 이론이고 최근에는 몰리큘러 오비탈 띠오리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조금 더 이제 근본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거는 지금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당장은 모르셔도 되고 나중에 뭐냐면 분자궤도 함수 이론도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혼성 오비탈 이론이 이런 식으로 루이스 구조에서부터 만들어지는 저 입체수로부터 저렇게 파악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sp3가 됐건 sp2가 됐건 sp가 됐건 항상 시작은 루이스 구조이며 그것의 입체수 분석으로부터 저런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산화탄소의 구조도 재미있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 앞서서 했던 아세틸렌 구조와 비교해 가면서 어떤 부분이 같고 어떤 부분이 다른지 구분해 가면서 익혀주시면 좋겠습니다. 혼성화 이론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계속 S캐릭터 그런 얘기들을 했잖아요. 그리고 그 S캐릭터가 사실은 굉장히 우습게 정의가 된단 말이에요. 진짜 별것도 아닌 단순한 존재 확률, 기여도 그런 것들로 바로 S캐릭터가 결정됐기 때문에 이런 허접하게 정해지는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하느냐라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S캐릭터는 그것이 만들어지는 과정은 조금 단순해 보일지어도 이 녀석들을 조합하면 묘한 현상들을 설명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보시다시피 여러분 결합각이 109.5도일 때 sp3 혼성이라고 하고 S캐릭터는 25%라고 했죠. 대표적인 예가 이런 식의 단일 결합으로 되어 있는 이런 분자들에서 대표적으로 이 탄소가 뭘 이루게 된다? sp3 혼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탄소가 지금 입체수가 4기 때문에 탄소를 중심으로 sp3 혼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결합각이 120도일 때를 sp2 혼성이라고 하고 S캐릭터를 33%로 정의를 했었죠. 그럼 얘가 누구냐면 예를 들면 앞서 예를 들었던 이런 아세틸렌의 경우, 에틸렌의 경우 우리가 sp2 혼성이다 이렇게 언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합각 180도의 sp 혼성은 S캐릭터가 50%였는데 대표적인 이런 상황 바로 아세틸렌이
sp 혼성을 하는 대표적인 분자였어요. 그럼 우선 이 간단한 표에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요. 바로 이 S 캐릭터하고 결합각이 직접적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어떻게? 어쨌거나 S 캐릭터가 커질수록 결합각도 어떻게 되고 있어요? 커지고 있죠. 이 요소를 가지고 분자의 루이스 구조와 결합각을 예측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S 캐릭터의 증가와 결합각의 증가가 서로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이걸 굳이 정성적인 것들로 만들어 붙일 수도 있지만 그냥 이 표에서 나타나는 아주 그냥 눈으로 보이는 어떤 직관적 양의 상관관계로부터 S 캐릭터와 결합각의 관계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S 캐릭터는 요렇게 설명을 하는 것보다는 어떤 설명에 더 많이 쓰이게 되냐면 바로 요겁니다. 여러분 S 오비탈의 침투 효과 기억나세요? 바로 뭐냐면 다른 P나 D 오비탈에 비해서 S 오비탈에 채워진 전자는 핵 가까이 슉 이렇게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죠. 그래서 이 S 오비탈의 침투 효과, 이게 S 오비탈, P 오비탈 등등등 배울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는데 한번 써볼까요? S 오비탈의 침투 효과는 전자가 핵 쪽으로 침투한다. 그것이 P나 D에 비해서 S 오비탈의 월등히 더 크다라는 것이 바로 S 오비탈의 침투 효과입니다. 그러면 이 S 오비탈의 침투 효과와 S 캐릭터가 무슨 관계일까요? 예를 들어서 빵을 만드는데 그 빵 안에 버터가 많이 들어가면 많이 들어갈수록 빵에서 무슨 맛이 더 나죠? 당연히 버터 맛이 더 강하게 날 거 아니겠습니까? 자, S 오비탈의 S 캐릭터라고 하는 건 혼성 오비탈에서 S 오비탈이 얼마나 많이 포함되어 있는지의 정도를 보여주는 겁니다. sp3 같은 경우는 sp3 혼성 오비탈 하나에 25%의 S 오비탈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혼성 오비탈이 이런 식으로 S 캐릭터가 커질수록 그 혼성 오비탈의 S 오비탈의 성격이 더 강하게 나타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럼 S 오비탈의 성격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전자를 자기 핵적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S 오비탈의 성격이란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침투 효과라고 하고. 그렇게 전자를 핵적으로 끌어들이는 성격이 sp3보다는 sp2, sp에서 더 강하게 나타난다를 보여주는 척도가 바로 S 캐릭터인 거예요. 기억하세요. 버터를 많이 넣으면 빵에 버터 맛이 더 많이 난다. S 캐릭터가 클수록 그 혼성 오비탈에서는 전자를 끌어들이는 S 오비탈의 성격이 더 잘 나타난다. 그것이 바로 S 캐릭터를 어떤 화학 반응성이나 분자의 물리적 성격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어떤 설명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S 캐릭터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느냐? 중심 원자는 그 결합 전자쌍을 핵 쪽으로 더 강하게 끌어들이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실제 분자 구조에 어떤 특징을 보이게 되냐면 결합전자가 있는데 어떤 원자가 S 캐릭터가 큰 혼성 오비탈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결합전자를 그 원자가 자기 핵 쪽으로 끌어들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반대쪽에 있는 원자 핵도 이 혼성 화가 S 캐릭터가 큰 혼성 오비탈을 갖고 있는 쪽으로 끌어당겨지겠죠.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A 원자가 있고 B 원자가 있는데 여기에 결합전자가 있어요. 근데 이 녀석이 S 캐릭터가 커. 그럼 얘가 어떻게 된다? S 오비탈의 침투 효과 같은 것들이 나타나면서 이 전자를 이 A 원자가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자가 끌려 들어가면 이 B 원자의 원자핵도 이 전자하고의 인력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끌려 들어가겠죠. 그럼 그게 뭐로 나타나냐면 이렇게 S 캐릭터가 커질수록
그 결합 길이가 짧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동일 원자간 결합인데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 그 말은 결합력이 세진다는 얘기겠어요? 결합력이 작아진다는 얘기겠어요? 결합력은 강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S 캐릭터는 아주 단순한 산수로 정해지는 거지만 이 S 캐릭터가 커지는 방향으로 우선 그 원자 주변의 결합각이 커지고 그리고 S 캐릭터가 커지면 그 원자 주변의 결합 길이가 짧아지며 결합력이 세진다라는 성격을 부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sp3, sp2, sp 혼성을 잘 보여주는 이 세 분자에서 보시다시피 자 sp3 혼성을 하는 탄소, sp2 혼성을 하는 탄소, sp 혼성을 하는 탄소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탄소 수소 결합끼리, 탄소 수소 결합끼리, 탄소 수소 결합끼리를 지금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럼 보시다시피 동일한 원자, 동일한 탄소 수소 사이의 원자들로 이루어진 결합인데 결합 길이가 지금 다 같지가 않죠. 다 다르죠. 뭐 때문이겠어요? 이 탄소는 sp3 혼성을 하기 때문에 S 캐릭터가 25%죠. 이 탄소는 sp2 혼성을 하기 때문에 S 캐릭터가 33%죠. 이 탄소는 sp 혼성을 하기 때문에 S 캐릭터가 50%죠. 그럼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S 캐릭터가 커질수록 결합 길이가 짧아진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것들에 대한 물리적 현상을 설명할 때 이 S 캐릭터를 가지고 설명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 캐릭터는 그 밸런스 본드 띠오리 혹은 혼성 오비탈 이론에서 아주 간단한 산수로 정해지는 원리지만 저렇게 실제 분자의 물리적 성격을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것을 넘어서 유기화학 같은 것에서는 저런 분자들의 반응성을 설명할 때도 저 S 캐릭터를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혼성화 이론 혹은 밸런스 본드 띠오리 이론이 한계가 있지만 거기서 유도되는 저런 S 캐릭터라는 성격이 의외로 그 분자의 속성과 반응성을 설명하는데 의외로 잘 그 설명이 되기 때문에 밸런스 본드 띠오리에 약간의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그것은 실제 화학의 전문 분야에서 적용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 과정에서도 저걸 이제 가리키고 뭐 시험에도 출제하고 하는 거죠.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그 혼성 오비탈 이론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래서 혼성 오비탈 이론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밸런스 본드 띠오리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공부를 조금 더 한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더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혼성 오비탈 이론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도 잘 정리를 해서 모든 내용을 자기 것이 되도록 충분히 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